자, 재무제표 이어서 자산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권리에 대해서 봤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잠재력, 그 다음 통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경제적 자원을 제가 말씀드릴 때, 경제적 자원이란, 자, 다시 한번 좀 읊어보겠습니다. 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자산이다.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 자,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잠재력이에요. 그죠? 잠재력. 포텐셜, 뭔가 숨어있다. 숨어있는 능력. 잠재력,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잠재력이기 때문에, 자, 100% 자산 인식에 있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 한번 이제 써보겠습니다. 가능성이 낮아도 좋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먼저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확신 여부, 가능성 여부죠? 이 두 개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잠재력이기 때문에 100% 확신은 필요하지 않다. 가능성이 낮아도 괜찮다. 오케이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계속 쫙 엄청난 철학적인 얘기가 나올 텐데.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제목 개념체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어요. 교수님도 다 인정해요. 아, 너무 철학이다. 철학보다 더하다. 자, 여담인데 제가 대학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의 사상에 제가 꽂혀가지고 전공도 아닌데 막 철학 강의 들으러 막 다니고 제가 그랬어요. 심지어 교양 과목으로 이제 철학의 이해라는 그 강의를 듣고 그랬었는데 A 학점 받았어요. 철학을 좋아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철학적이에요. 제목보고 개념체계가. 여러분들도 뭐 환장하겠죠?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강사분들이 제목 개념체계 이 철학적인 얘기를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제가 제일 쉽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철저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아마 제일 제목 개념 체계를 확실하게 이해를 드리고 있다고 좀 확신합니다. 봅시다. 꾹 참고. 확신 여부 보면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할 필요는 없다. 가능성 여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 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따라서 차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경제적 자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우리 자산을 보는 관점이었어. 자산을 보는 관점. 요게 현행 회계가 옛날에 비해서 바뀌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머리가 또 하얘졌습니까? 자, 종전에는 자산이라는 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적 효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산을 바라봤다. 결국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돈이다. 이런 뜻이에요. 쇠다. 쩐이다. 쇠가 바로 미래 경제적 효익입니다.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하지만 현행 회계에서는 자산을 보는 관점, 미래 경제적 효익, 돈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나의 권리가 바로 자산이다. 이런 측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얘기인데, 자, 요 사상, 자산은 권리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 자, 요 사상, 요걸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문구가 지금 바로 요 얘기예요. 자, 경제적 자원 보시면 경제적 자원의 가치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현재의 잠재력에서 도출되지만 경제적 자원은 그 잠재력을 포함한 현재의 권리다.
권리이며 그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요걸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보면은 옵션 얘기 가볍게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아니라 권리다, 자산은. 자, 매입하는 옵션, 콜옵션. 콜옵션은 미래에 뭔가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풋옵션은 이제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자, 옵션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옵션을 행사하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에서 그 가치가 도출된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은 현재의 권리이며 그 권리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 권리다. 그것이 바로 자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은 옵션 행사 시 보유자가 받게 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 미래의 그 권리를 행사해서 받게 될 돈, 미래 경제적 효益, 미래 경제적 돈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경제적 자원, 자산이라고 하는 건. 자, 똑같은 얘기였고. 그 다음, 밑에 지출 여부 나오고 있죠. 전체 MVP.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작위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물을 샀다, 기계장치를 샀다 하게 되면 돈이 나가요. 지출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인식할 때는 자산은 지출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엄청나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 취득의 확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 뭐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바이시 벌사, 역으로 말하면 지출이 없어도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결론 이거예요. 자, 밑에 얘가 바로 이제 그 자산 증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의 증여, 자산 증여. 증여한 사람은 증여, 받은 사람은 수증,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처리 어떻게 합니까? 회계원리에서 다 배웠죠. 자산을 누군가 나한테 공짜로 줬어요. 그러면 돈 나간 거 없는데 자산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산을 잡아라. 어떻게? 공정가치로 잡아라. 잡고 그 다음에 현금 아니죠? 현금 나간 거 없고 이익 받다 자산 수중 이익 인식해라. 이렇게. 반드시 지출이 없어도 현금이 아니어도 현금이 아니죠? 현금 나간 거 없어요. 지출 없더라도 자산은 인식된다. 자, 그래서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자산을 인식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이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습니까?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짜증나죠?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증여받은 권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제. 우리 이제 권리를 받고 잠재력을 받고 이제 통제 마지막으로. 자, 통제는 이제 컨트롤한다. 내가 어떤 걸 컨트롤한다. 이 얘기는 남이 컨트롤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을 내가 금지시켜 버릴 수 있다. 배타성 이런 말을 하죠. 배타성. 이게 바로 통제예요. 내가 관리한다. 내 나와버리다. 자, 통제 여부. 자,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지시는 밑에 이제 가볍게 철학적인 얘기, 지시 능력에서 이제 가볍게 좀 나오고,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는 것이다. 거의 정의 비슷하죠. 자, 따라서 일방의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면 다른 당사자는 그 자원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통제라는 거예요. 제3자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다. 배타 가능하다. 이게 바로 통제입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가볍게 그냥 문구만 지시 능력. 너무 철학적이에요. 경제적 자원을 자신의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그들의 활동에 투입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다면 그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 그러네 하시고. 그 다음 법적 권리. 자, 일반적으로 자산이다, 뭔가를 통제한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렇게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은 뭐다? 법적 권리가 다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보죠.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통제는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기업에게만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법적 권리가 없어도 통제 가능하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뒤에 무형자산 편에 가면은 무형자산의 인식과 관련해서 법적 집행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집행 가능성이 이런 무형자산의 인식과 관련된 통제의 필요 요건, 필요 조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노하우 해가지고 코카콜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쓸까? 코카콜라의 뭐라고 할까요? 원액 제조 기술? 제조 기술. 자, 코카콜라의 원액 제조 기술은 많은 사람이 흉내는 내고 있지만 정확하게 100% 코카콜라의 그 맛을 못 내요. 펩시가 콜라를 만들었다? 뭐 한국의 무슨 88 독립콜라 뭐 해가지고 만들어도 코카콜라의 그 원액 제조 기술이 아닙니다. 유사하게 이제 이렇게 흉내를 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코카콜라의 원액 제조 기술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공개가. 그래서 코카콜라 자체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특허를 안 하고 있어요. 특허 그냥 그대로 조선말 그대로 쓰겠습니다. 안 하고 있음. 왜 코카콜라는 특허권을 신청을 해가지고 등록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물론 특허권을 갖다가 등록을 해서 특허권을 취득했다 하게 되면 법적인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통제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카콜라는 특허를 안 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특허를 안 내고 있어요. 신청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특허를 내는 순간 이게 특허 기술인가? 조사 들어가죠. 검사하고 어떤 기술이냐? 이렇게 밝혀야 돼요. 외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코카콜라 원액 제조 기술이 특허 신청을 하는 순간 공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일부러 자신의 이 기술을 특허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KIFRS 사례 비슷하게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법적 권리가 없어도 얘처럼 이렇게 제조기술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허된 게 없잖아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그 기술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밑에 보시면 노하우.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원액 제조기술 요거를 지킬 수 있는 현재 능력이 있다면 그 노하우가 등록된 특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노하우를 사용할 권리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권리가 없어도 통제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KIFRS가. 그 다음 효익의 유입.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원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당사자가 아닌 그 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말장난 주의하실 거. 우리 시험에서 가끔 지엽적으로 낼 때 뜬금없이 오직 직접 유입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립니다. 직접 또는 뭐예요? 간접도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필요 없어요. 그냥 살짝 문구만 숙지하시면 돼요. 자, 그냥 읽어보면 밑에 거. 통제의 이러한 측면은 모든 상황에서 해당 자원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자원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면 기업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 유의적 변동. 기업이 경제적 자원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효익에 유의적인 변동에 노출된다는 것은 이건 또 무슨 철학적 또 얘기입니까? 유의적 변동에 노출된다. 자, 우리 회계학적으로 뭔가
변동이라는 말, 그 변동에 노출된다. 이 의미가 갖는 게 뭐 회계학적인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위험과 관련이 있어요. 어떠한 변동이 있었다. 유의적 변동, 중요한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위험 요소가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위험 요소의 귀속이 바로 나다. 이 얘기를 바로 유의적 변동에 노출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귀속이 나다. 왜 귀속이 나일까요? 내가 통제하고 있고 내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경제적 효익의 유의적인 변동에 노출된다는 것은, 즉 위험의 귀속이 기업 자신, 나다. 내 거니까 이런 한다는 것은 해당 자원을 통제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내 거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도, 유의적 변동, 위험도 내 거다. 나한테 귀속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대리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통제하는 빼먹은 거 없죠? 자,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을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는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바로 대리인이에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부동산은 내 겁니다. 관리만 대리하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권리는 공인중개사 겁니까? 내 거죠. 당연한 얘기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에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전해야 될 어떤 의무가 생겼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까? 아니죠. 내 의무예요. 왜? 내 거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을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경제적 자원은 대리인의 자산이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 겁니다. 또한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을 제3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대리인에게 있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리인의 의무입니까? 아니죠. 경우 이전될 경제적 자원은 대리인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에 그 의무는 대리인의 부채가 아니다. 즉 내 부채다. 내 의무다. 대리인의 의무가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산과 관련돼서 세부 속성들을 권리, 잠재력, 그다음 통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참 철학적 얘기죠. 자, 어쨌든 재무제표 요소 이번 시간 자산 얘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